자, 이제 우리는 유동화 시장에서의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서 배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하는 HF가 진행하는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MBS는 누가 사는 거죠? 투자자가 구매를 하는데 투자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분형과 채권형 그리고 혼합형 요거 세 개로 나뉘는 거니까요. 지분형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분형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MPT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체증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MPTS 한번 뜯어보죠. MPTS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분 형태의 MBS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MPTS가 모기지 뭐예요? 패스 through securities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모기지가 모두 다 패스하는 증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다? 다 통과한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우리 기본반 가서 제대로 할 거지만 일단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무슨 개념만 알아둬라. 모기지가 모두 다 패스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투자자가 모든 권한을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그 모든 권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고요. 두 번째 뭐? 원리금 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다 누가 가져간다? 투자자가 가져간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체증권은 모두 다 싹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패스, 수루니까 모든 것이 다 통과한다는 소리예요. 무엇도 통과하고 저당권도 통과하고 원리금 수취권도 통과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 저당 채권을 증권의 형태로 발행했죠. 맞아요. 이 집합물을 누가 HF가 증권의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팔았는데 그 모든 권한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모두 다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을?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모두 누가? 투자자에게 이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묶어주세요. 됐어요? 저당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저당권을 가져가니까. 저당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역시 누가 떠안는 거예요? 투자자가 떠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그렇죠.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조기 상환 위험을 또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도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권을 가져감으로 해서 떠안아야 될 위험이 뭐냐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에요. 됐어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감으로 해서 떠안아야 될 위험이 뭐예요?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이라고요.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다 누가 가져가는데 투자자 가져가고 이 투자자가 가져가는 바람에 뭐다? 채무 불이행 위험도 투자자가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도 누가? 투자자가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조기 상환에 대한 콜 방어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왜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니까는 콜 방어가 당연히 안 되겠지. 콜 방어가 뭔데요, 여러분? 그러면 콜 방어는 돈 갚으러 왔었을 때 아니야 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원리금을 다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콜 방어예요. 근데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소리는 콜 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조기 상환 위험을 가진다는 소리 자체가 뭐? 콜 방어가 안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콜 방어가 뭔데요? 돈 갚으러 왔을 때 돈 갚지 말고 나는 원리금 다 받을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콜 방어인데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었어요.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데 투자자가 초과 담보를 원할 이유가 있나요? 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MBS에 비해 투자 수익이 가장 큰 게 뭐? MPTS고요. 위험도도 높죠. 그렇죠. 왜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여러분 혹시나 기초 입문에서는 잘 안 들리셔도 들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지금은 잘 안 들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심정을요. 그리고 특히나 이 MBS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파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34회 시험에서는 너무 터무니없게 어렵게 내는 바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찍고 넘어왔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도 쉽게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만 놓으셔라. MBS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MBB에 비해 투자 수익이 크고 위험도도 높다. 얘는 뭐예요? 지분형 증권이다. 이체 증권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다 투자자가 가져간다. 나중에 정리해서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예요? MBB입니다. MBB. 자, 얘는 뭐냐면 BB라고 나왔죠. 얘는 뭐냐면요. 몰트 게이지 백 본드예요. 본드니까 얘는 당연히 채권이겠지. 시큐리티스가 아니라 뭐 채권이겠지. 우린 그거를 주택 저당 채권에 담보로 하는 채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형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자 수입이 목표겠지.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모두 누가? 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뭐가 나오는 건데요? 저당권과 뭐 원리금 수취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두 개 다 뭐 누가 부담한다 보유한다고? 발행자가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HF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저당권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채무불이행도 누가 가져갑니까?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원리금 수취권 가져갔으니까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도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 지문이에요. 발행자는 채무불이행 시 MBB라고 나왔죠. 맞아요? MBB에 대한 원리금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는 소리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투자자는 자 조기상환 하러 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돌려보내요? 발행자한테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행자한테 가세요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돈 안 갚고 다시 돌아가라는 소리겠죠. 콜방어가 뭐예요? 돈 갚으러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콜방어가 뭔데? 돈 갚으러 왔을 때 아니야. 나는 원하는 기간 동안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을 거야. 이자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행자에게 돌아가세요. 그쪽에 가서 갚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누가 부담하는 거니까?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행자의 시용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왜? 누가 다 권한을 가져가는 거니까는 발행자가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초과 담보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어요?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PTS에 비해서 수익이 크다 작다 적고 위험도도 낮습니다. 아시겠죠? 얘기했잖아.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PTB입니다. 아까 우리 MPTS는 모기지 패스스루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하냐? MPTB가 등장합니다. 얘는 뭐예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이고 중요한 게 이거죠. 얘는 뭐예요? 몰트게이지. 그쵸? 무엇만? 페이만 뭐 한다? 스루 한다는 얘기예요. 스루 본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페이 스루니까
무엇만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페이스루니까 무엇만 돈만 지나간다. 그 돈이 뭔데요? 원리금 수취권만 지나간다. 그렇죠? 페이스죠. 페이.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이런 것들 뭐예요? 돈. 그 돈이 뭔데요?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에게까지 이전됩니까? 투자자에게까지 이전된다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다?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그쵸?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가져간다? 누가?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MPTS에서는 다 누가 가져갔어요? 투자자가 가져갔죠. MBB는 다 누가 가져갔어요? 발행기관, 발행자가 가져갔어요. 근데 MPTB는 뭐예요? 저당권은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페이는 through 지나갔으니까요. 원리금 수취권 누구한테? 투자자에게까지 닿았단 소리죠. 누구를 거쳐서? 발행자를 거쳐서. 그렇죠? 그래서 뭐다? MPTS와 MBB의 혼합형이다. 저당권은 누가? 발행자가 보유하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쵸? 초과담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초과담보는 있어야 되겠죠. 왜요? 저당권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쵸?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TS와 BB의 중간 정도의 초과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중간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혼합형이고요. 두 번째 혼합형은요, CMO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다계층 저당채권 여기 하나 별표 하나. 자, CMO 같은 경우에는요, 뭐예요? 혼합형의 형태인데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혼합 형태의 뭐예요? MBS예요. 자, 이제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MPTS와 MBB의 혼합형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트렌치, 즉 A부터 Z 트렌치까지로 구성이 된 증권입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보죠. CMO라는 말이 딱 뜨면 뭐예요? 다계층 저당 채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게 뭐예요? 집합물이에요. 주택저당 집합물. 아까 뭐? 풀이에요. 이 풀을요 쪼개요. 어떻게? A부터 Z까지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C, D, E, F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1년에 몇 프로? 3%. 2년에 몇 프로? 5%. 3년에 몇 프로? 7%. 5년에 몇 프로? 10%. 그쵸? 7년에 몇 프로? 봅시다. 12%. 그리고 뭐? 9년에 몇 프로? 13%. 그리고 만기 10년에 몇 프로? 15%.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상환 우선순위는 1년이 상환 우선순위겠죠? 만기도 1년인 거고요. 그래서 1년, 3년, 5년, 1년, 2년, 3년, 5년, 7년, 9년 만기에 따른 서로 다른 트렌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Z 트렌치까지가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저당권 누가 보유하는 겁니까? 발행자가 보유하고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혼합형이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초과담보도 작게 있고 중간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체크.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저당 증권입니다. 주택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을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배분된 것을 뭐예요? 트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트렌치 코트 할 때 그 트렌치예요. 그래서 뭐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치별로 상환 우선순위와 뭐 만기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간이 긴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콜방어를 실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누군가가 야, 나 너한테 뭐예요? 상환하러 왔어. 조기 상환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만기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1년치에게 먼저 상환해. 그리고 그다음 뭐 2년치에게 상환해. 3년치에게 상환해. 5년치에게 상환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원리금 수취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 왜요? 미리 갚으러 오면요. 콜방을 통해서 누구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짧은 사람들한테 먼저 보냄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기간이 긴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 콜방어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CM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저당채권의 집합물을 각각의 상환 우선순위와 기간이 다르게 쪼개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함으로 인해서 장기 투자자들은 무엇을 콜방어를 실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파는 것을 뭐라 그런다? A부터 Z 트렌드까지 쪼개서 파는 걸 뭐라 그런다? 다 계층 저당 채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MPTS, MBB, MPTB, CMO 요거 내가 정리하셨는데요. MPTS는 뭐다? 지분형이다. MBB는 뭐다? 채권형이다. MPTB는 뭐다? 혼합형이다. 그쵸?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죠. 자, 표로 정리했습니다. 왔어요. 걱정을 하지 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주택저당증권의 정리입니다. 한 번에 정리해보죠.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분형과 뭐가? 채권형과 뭐 혼합형이 있어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혼합형은 2가지가 있어요. 자, 지분형은 뭐가 있어요? MPTS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당권을 가져가면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안고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면 조기 상환의 위험을 떠안는데 지분형인 MPTS는 다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엇도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콜방어가 된다 안 된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위험을 부담을 안고 다 가져가는데 무슨 콜방어가 돼? 그래서 초과담보도 당연히 없겠죠. 왜요?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데 무슨 초과담보를 가져가요? 위험도 높지만 수익도 높다. 왜?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됐죠? 보통 기간이 좀 짧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MBB죠. MBB. 누가? 발행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방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콜방어가 되죠. 왜요? 돈 갚으러 오면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 발행자한테 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한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발행자가 가져갔으니까 초과담보 있다 없다? 초과담보 있습니다. 얘는 이자만 먹는 거예요. 기간이 보통 긴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다? 채권형 같은 경우에 MBB가 된다라는 거고요. 혼합형 같은 경우에 MPTB죠. 그래서 T 하나, B 하나죠. 그래서 Pay through bond. 채권형 형태가 좀 강하죠. 혼합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당권은 누가?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 누가? 투자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콜방어가 불가능하고 담보 적게 있고 위험과 수익은 중간의 형태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MPTB 같은 경우에는 콜방어 불가능, 담보는 적게 있음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CMO 같은 경우 보시죠. CMO는요, 뭐다? 발행자, 투자자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장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 왜요? 만기인 경우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기간이 짧은 1년치, 2년치, 3년치, 5년치, 7년치에게 먼저 갚아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초과담보도 적게 있습니다. 왜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못 가져왔으니까는 저당권을 못 가져왔으니까는 남는 금액만큼 초과담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죠. 어차피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 이번 시험처럼. 이번 시험 되게 이색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MBS 잠깐 보시죠. 자, 지분형
떼고요. MP 뗍시다. TS. TS가 뭐예요? 영어로 T들이죠. T들. 왜냐면은 뒤에 S 붙으면 복수형으로 바뀌니까. T들이에요. 그럼 누가?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치권도 투자자. 그래서 MP, TS니까 뭐예요? 투두두두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투자자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어거지가 아니야. 진짜 이렇게 푼다니까요. MPTS의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이게 지문이라니까. 그래서 뭐 TS 나왔죠. T들이니까 뭐예요?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 콜방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투자자 다 가져갔으니까 초과담보 있고 없고, 초과담보 없고,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큽니다. 왜? 본인이 권한을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됐어요? 두 번째는요. MBB입니다. 여러분 선배님이 다 이렇게 맞췄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BB 나왔죠. BB. 그쵸? BB가 뭐? 발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발. 그쵸? 그러면 콜방가 됩니까? 되죠. 왜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돈 갚으러 왔대. 그럼 뭐예요? 아니야. 발행자한테 가. 이게 뭐예요? 콜방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가능하고요.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엇도 가져간다. 담보도 확보해야 되겠죠. 수익도 적고 위험도 낮습니다. 왜요? 주로 이자를 먹는 거니까요. 자, 혼합형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면 이런 거 영원히 안 까먹는다니까. TS 누가 투자자? 투투. BB 누가 책임자? 발행자. 자, 그럼 봅시다. MPTB 나왔죠. 그러면 T 하나, B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저당권도 하나가, 원리금치권도 한 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자 한 명, 발행자 한 명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투자자 하나, 발행자 하나 가져가죠. 누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저당권을 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원리금치권 누가? 투자자가. 그래서 써주세요. 자, TS는 다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얼마나 쉬워. 투자자. 영원히 안 까먹는다니까. TS, T들이잖아. 아시겠죠? 여러분 MBTI 해보셨어요? 여러분 T예요, F예요? T예요, F예요? 저는 F랑 T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 아시겠죠? T 뭐? 투자자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었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 투자자들이구나. T가 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냉철한 이성으로 아시겠죠? 뭘로? T로, 투자자들로 아시겠죠? TS 뭐? 투자자.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 자, 그 다음 BB 나왔죠. 다 뭐예요? BB, 발행자. 얼마나 쉬워. 저당권도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 맞죠? 그리고 MPTB는요. T 하나, B 하나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발행자도 하나 나와야 되고 투자자도 하나 나와야 되겠죠. 왜요? T 하나, B 하나니까 뭐부터 나온다? 발부터 나온다. 이게 뭔데요? 저당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그래서 저발하시면 됩니다. 혼합형에서 뭐? 저발. 이발 말고 무슨 발? 저발. 아시겠죠? 발은 몇 개? 원, 투. 한 개, 두 개. 발은 몇 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원, 투. 저발하고 뭐? 원, 투 하시면 되겠죠. 저당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저발, 원,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 하나, B 하나 나왔을 때는 뭐다? 저발, 뭐? 원,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저당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그러면 중간 형태에 있는 거니까는 콜방어 불가능하지만 장기는 가능할 거고요. 담보도 조금 있을 거고요. 위험과 수익은 중간 형태일 것입니다. 왜요? 두 개가 비례하는 관계니까요. TS는 높고 BB는 낮고 혼합형은 중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B는 저발 1, 2, CMO도 저발 1, 2인 거고요. CMO 같은 경우에는 뭐다? 특징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무슨 트렌치? 저당 집합물에서 쪼갰던 거. 그쵸? 1년에 3%, 2년에 5%, 3년에 7%.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기에 몇 프로? 10%에서 장기에는 무슨 실현이 가능하다? 콜방어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각기 다른 상품이 있다는 것이 뭐? CMO. 왜 자주 나옵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혼합형으로서 뭘 쓰는 거니까? 혼합형으로서 뭐 쓰는 거니까?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MBS의 형태가 뭐다? CMO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저당증권의 정리였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 MPTS 콜방어 안 되고 초과담보 없고 위험과 수익은 높고 MBB 뭐예요? 모기지 백본드니까 채권이겠죠. 주택담보부 채권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초과담보도 있고 콜방어도 가능하고요. 위험과 수익은 적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MPTB와 CMO는 혼합형으로서 저당권은 누가? 발행자가, 원리금 수익권 누가? 투자자가. 저발 1, 2 이거 하시면 되고요. 콜방어가 불가능하긴 하나 CMO에 하나요? 장기에는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쵸? 위험과 수익은 중간의 형태로 있게 되겠고요. 초과담보 역시 저당권을 발행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만큼의 초과담보가 조금은 존재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뭐다? 이해 위주로 해주시고 뭐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쓰는 거예요? MPTS는 뭐? 다 투자자. MBB는 뭐? 다 발행자. MPTB는 뭐? T 하나, B 하나. 그쵸? 혼합형이니까 T 하나, B 하나인데 저당권은 B인 발행자가, 그쵸?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인 T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CMO 같은 경우에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계층 채권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되었어요? 그래서 CMO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주택저당증권 MBS에 대한 종류 몇 가지? 4가지. 형태 몇 개? 3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분형의 MPTS, 채권형의 MBB, 혼합형의 2가지 뭐? MPTB와 CMO가 있고요. CMO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BS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택저당증권 정리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쉬워요. 이제 금융 후반부니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PF입니다. 최근에 혹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PF 대출? PF 대출? 뉴스에 많이 나왔죠? 여러분, 학개론이 어렵다, 학개론이 외계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제 뉴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래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부동산 전문가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집을 살지, 언제 돈을 빌릴지. 그게 뭐예요? 레버리지. 언제 돈을 빌려서 내가 내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 쓸 수 있을지. 그리고 타인을 상담하고 투자 자문을 할 때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데 이 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상승률이 무엇보다 이자 내는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함으로써 정해 레버리지 형태로서 생기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 이러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유리할 겁니다라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부동산 학개론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학개론은 여러분 경제에 대한 눈을 뜨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니까요. 언제 돈을 빌려야 되며 저당 수익률보다 뭐가 지분 수익이 높을 때 돈을 빌려야 되는 거고요. 저당 수익이 높으면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은행 이자 갚는데 급하게 되겠지. 은행 이자 갚는데 급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경제를 알려주잖아. 부동산 학개론 왜 배우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시장을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니까. 그쵸? 경제에서 수요 공급을 배우고 시장에서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헤아리며 투자를 하고 돈을 빌리고 개발 관리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돈 버는 이야기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흐름을 읽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언제 돈을 빌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떠한 형태로 벌어야 돼, 돈을 어떤 형태로 빌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PF.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올 초만 해도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물론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제2금융권 및 저축은행들 그런 부분들에서 연체율이 2자릿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PF,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위험한데요? 왜 위험하냐고요? 왜 위험한지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PF입니다. 자, PF입니다. 이거 왜 해주는지 봅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개발 사업을 할 때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혹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금융기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설명드려보죠. 읽어보세요. 개발 사업 할 때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어때요? 좋아서 혹은 미래의 현금 흐름, 앞으로 돈 번다라는 흐름을 담보로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PF는 장래 현금 흐름, 즉 미래 현금 흐름, 자, 미래의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담보로 하여 뭐예요? 돈을 빌리는 것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좋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위험성이 크게 낮을까요? 위험성이 당연히 크겠지. 위험성이 크다는 말은 뭐도 크다? 수익도 크다. 경기가 좋을 때야 부동산 PF가 엄청 잘 나가겠죠. 왜요? 부동산 지어서 팔고 원리금 갚고 원금 갚고 떼돈을 벌었을 테니까요. 근데 얘는 무엇이 특징이냐면 잘 보세요.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들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들. 그렇죠? 두 번째, 미래 현금으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담보로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을 수가 있겠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힘들다고요.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줄도산을 맞을 수가 있다고요. 왜 줄도산을 맞는 것이 위험한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개발 사업 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죠. 개발 사업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 공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금융입니다. 당연한 거겠지. 왜? 개발 사업 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사업 자체의 자산 혹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사업자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당 사업 자체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해당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무슨 담보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담보로 돈을 빌려줄게 이게 아니야. 그리고 사업자의 다른 자산, 모든 자산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만 한정지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은 뭐예요?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에스크로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면서 5만 원 이상에 대해서 에스크로우, 즉 독립된 계좌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 돈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체 계좌 아니에요. 무슨 계좌?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체 계좌 아니고 계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체 계좌로 자꾸 시험에 나와요. 속상해 죽겠다 진짜.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프로젝트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이것도 큰 포인트였죠. 왜요? 공급자를 늘리기 위한 혜택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비소부 금융. 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아까
금융기관이 왜 줄도산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왜 줄도산, 즉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망해가는 거? 자, 잘 읽어볼게요. 금융기관,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EPF가 실패할 경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란 소리예요. 위험이 굉장히 어때요? 위험이 높죠. 왜 위험이 높은 걸 따라하나요? 수익도 높을 거니까요. 실제로 PF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입니다. 금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돈 갚으라고 할 수 없다.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린 거를 비소구 금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표시되지 않아서 사업주의 채무 능력이 제고가 된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이거를 부외금융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부외금융.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은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장부를 이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새로운 장부를 이용한다는 소리는 기존에 있던 뭐예요? 장부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장부를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부채 수용 능력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용 능력이 뭐가 된다? 제고된다. 즉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 쓰고던 장부에는 부채 빌린 걸 수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는 해당 부채가 기재되어 있으면 부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EPF는요 새로운 장부를 쓴다고요. 우리는 부외금융, 장부 외에서 돈 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장부는 뭔데? 완전 새로운 장부를 이용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 자, 다음. 모든 당사자가 사업을 검토함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된다. 잠깐만. 제가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 나왔죠. 너무 쉽다. 정보의 비대칭성. 요거 뭐예요? 시장 실패 요인 중 하나죠. 쉽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너라고 얘기해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나만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몰라요. 우리 이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한다는 뜻은 나도 알고 누구도 안다. 너도 안다는 뜻이에요. 왜요? PF가 위험성이 커요, 작아요?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왜요? 너의 미래의 장래 흐름만 보고 사업 자체만 보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자료들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위험이 높은데 깜깜이로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없다? 돈을 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계약 형태 및 다수의 참여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PF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줄줄이 엮여져 있어. 그래서 큰 돈을 빌려야 되는 거니까 여러 지점들이 함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1금융권은 그래도 이제 5%대 미만인 것 같은데 2금융권이랑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두 자릿수로 막 연체율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자, 이거 오늘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 뭐예요? 우리 이거를 리츠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뭐 K탑 리츠, SK 리츠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주식시장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통한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부동산 전문가들이 투자로 인한 수익을 창출해서 이러한 수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서 배당하는 투자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을 증권화, 부동산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증권화한 방식으로서 지분 투자의 형태입니다. 당연히 지분 투자하는 거죠. 그 지분, 회사에 대한 지분 사는 거니까요. 직접 간접. 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가들이 직접 투자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투자자는 배당이익과 매매 차익을 꾀할 수 있어요. 배당이익 받을 수 있고 매매 차익을 받을 수가 있으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겠죠. 왜요? 주식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종류가 중요하죠. 종류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올해 개정된 게 있죠. 그래서 그 개정된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누가 운용하는 겁니까? 상급 및 임직원이 관리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랑 기업 구조조정은 누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상시 근무예요?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요? 뭐예요? 영업인가 시에 3인,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5인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 명목상 존재인 페이퍼 컴퍼니니까요. 법인 설립은 누구의 발기 설립 후에 국장에게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얘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 중요하죠. 언제나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거 돈. 설립할 때 얼마? 5억. 위탁이랑 기업구조조정 설립할 때 얼마? 3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인데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라고 얘기해서 5억하고 3억 중에 얼마? 자기관리 얼마? 5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설립할 때. 근데 그 자기가 6개월 후에 얼마까지? 70억 이상까지 불립니다. 최저 자본금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영업인가 등록 후에 6개월 이내에 70억 이상이니까요. 자기관리는 얼마? 5억으로 시작해서 70억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쵸? 설립할 때는 얼마? 5억이었고요. 최저 자본금은 얼마? 70억. 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랑 기업구조조정은 설립할 때 얼마? 3억. 영업인가 등록하고 6개월 내에 얼마? 50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물출자인데요. 잘 보세요. 현물출자 어렵지 않아. 자, 잘 보세요. 현물출자 여부가 자꾸 나와요. 시험에. 잘 보세요. 현물출자 언제 가능한 건데? 언제 가능한 건데? 설립 시에는 가능,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인가랑 등록 및 최저 자본금 갖추기 전에는 불가능하지만 최저 자본금을 갖추면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기는 얼마? 70억. 위탁이랑 기업 구조조정 얼마? 50억. 그쵸? 설립할 때는 얼마였는데? 5억이요. 기업은 얼마? 3억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현물 출자할 수는 없죠. 금액이 너무 적잖아. 그 대신 뭐다? 최저 자본금인 얼마? 70억, 50억 갖춘 뒤에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자, 다음 배당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에 개정됐죠. 개정된 거 이거죠. 원래 얼마였는데? 90% 이상 배당이었는데 얼마로? 50% 이상으로 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몇 프로 배당? 50% 이상 배당. 기업 구조조정이랑 위탁은 얼마? 90% 이상 배당이고요. 주식 공모는 됐습니다. 공모는 이것만 보세요.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30%를 청약. 등록 후 2년 내에 30%를 청약. 그 대신 뭐다? 기업 구조조정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인 소유 한도는 50%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50% 초과하지 못하고요. 얘는 제한이 없겠죠. 얘는 뭐예요? 왜? 기업 구조조정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건데 당연히 제약이 없어야 되겠죠.
자산 구성 이게 중요하죠.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 이상은 부동산, 증권, 현금을 80% 이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관련해서 부동산 70% 이상이 되겠고요. 차입과 사채는 자기 자본의 2배 이하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하면 10배까지 가능하고요. 투자 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합병은 불가능합니다. 요 밑에는 중요한 것들이 자산 구성,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산 구성 얼마? 부동산은 70% 이상. 그리고 부동산, 현금, 증권까지 다 포함해서 80%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이 자산 구성에 대한 비율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론 다 해보았는데요.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 이후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와서 뭐 MBS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금융, PF라든지 부동산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4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론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만 나왔어요. 특히나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금융론에서 아마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와 금융론은 원래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쉽사리 접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쉽사리 접하지 못했던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려워하지 않고 일단 기본만 잘 준비를 해두신다면요. 나중에 기출문제에서도 충분히 쉽고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인문 강의하는 겁니다. 기초인문 강의에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기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걱정.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교수님이 그래도 가장 현실에 가깝게 우리가 들어봤던 용어들로 풀어서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PF와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를 끝으로 금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으로 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특히나 요즘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프면 안 돼요. 자꾸 아프단 말이에요. 공부만 한다고. 그래서 잘 챙겨 드시고 특히나 추워지는 겨울이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건강하고 웃는 얼굴로 다음 주에 뵙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건강을 잘하고 있을게요. 요즘 기침이 많이 나와서 죄송했습니다. 아시겠죠? 건강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